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현관에서 할머니들을 맞았습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를 밝혀줘 고맙다면서 앞으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달란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라는 26년이나 해나왔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또 외치고 싸울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또 다른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라. 정부는 할머니들의 요청을 토대로 조만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조사 차량이 경주의 다스 본사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인원 43명이 대거 나온 바람에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첫 특별 세무조사에 직원들의 초조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조사에 나선 국세청 조사 4부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립니다. 상속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 전부를 조사하고 따라서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공장들, 수많은 하청업체 사이 오고 간 돈의 흐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중장부나 매출 및 재고 조작 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는 하나가 틀려지면은 그 뒤가 맞추어질 수가 없거든요.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이 전부 다 같이 맞아져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들여다봐야 하는 장부와 계좌의 규모가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속세 물납 미스터리입니다. JTBC가 보도한 다스 내부 문건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유족에게 가장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를 실소유주에게 유리하도록 그 해의 영업실적까지 조작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비자금 조성 과정도 있습니다. 전직 다스 직원들은 해외 매출을 늘리거나 재고를 줄이는 등 방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정호용 특검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그동안 5차례나 나섰지만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강제 조사권을 발동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돈을 받기 직전 국정원 예산을 472억 원 증액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1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과 같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두 의원은 구속 첫날인 오늘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나란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비님 나오신 날이네요. 신비님 안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정님? 네, 안녕하세요. 신비로운 남자 이명정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여자 마사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졸라 신비하죠. 신비 나왔습니다. 아, 씨발. 여기서까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네. 신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런 장난도 치고요. 팟캐스트니까 가능하지. 지상파에서 이랬다가 욕 바가지를 먹죠. 아, 최근 JTBC에서도 그러던데. 라디오니까 가능한 거고요. 자, 어쨌건 간에 오늘 나간 방송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구청장들. 자치분권. 이분들, 실제로 그분들은 진짜 민주당의 스타급 구청장이라는 게
말하는 솜씨며 생김새며 어마어마했어요. 신비님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스마트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왜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한 명 있었는데 일단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이름도 무슨 대기업 회장하고 똑같았는데 얼마나 권위적인지 그 양반이 구청장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구의 문화원에다가 공적비를 세워주고 가서 지 스스로 셀프로 미친놈이구나. 요즘 세상에도 공적비를 세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이 바뀌잖아요. 4년에 한 번씩.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부류의 지자체장들하고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자체장들하고 완전히 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부로 느껴요, 지자체들. 왜 그러냐면 보통 과거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지자체장들 보면요. 비리에 굉장히 연루된 게 많아요. 제가 근무했던 강북 같은 데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요즘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 구청장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건축법 위반으로 설치하는 의혹이나 또는 뭐 소나무를 대거 교체하는 은행나무에서 교체하면서 뭐 잘 지인들의 산에서 소나무를 1,500씩 가져오거나 또는 그 북한산 콘도 그런 개발을 통해서 수천억 비리가 연루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굉장히 힘들어요. 자존감이 있죠. 예를 들면 그 꿀꿀이죽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북구청장 새누리당 구청장일 때 발생된 거거든요. 근데 그 꿀꿀이죽을 줬던 그 어린이집 원장이 당시 구청장 선거운동을 같이 했고 그 부류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그런 깔끔한 구청장들은 이런 건 없어. 단지 직원들이 불편한 건 뭐냐면 존나 일을 시켜. 그렇지. 그러니까 꼬장꼬장해서. 어제 성북구청장 한번 보세요. 왜 뒷담화 까는 것 같은데 엄청 꼬장꼬장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AS 해줍니다. 네, 뒷담화 AS. 직원들이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맞아요. 직원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철학이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껴. 근데 부패에 노출된 기관장들이 오잖아요. 일을 해도 보람을 못 느껴요. 일을 해도 그 이미지가 한 번에 나가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열심히 지방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구청장이 비리 한번 딱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구청 1,300, 1,500명의 공무원들이 다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걸 재수없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구청장들이 저렇게 일을 반듯하게 하고 어찌게 했으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 같은 서울구청장인데 신현희 씨도 있어요, 강남에. 신현희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 신현희 씨가 저 잘랐죠. 네. 남들이 들으면 강남구청이라는 줄 알겠네. 아니에요. 강북의 행정관리국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민주당으로 교체하는 그 느낌이면 정말 좀 기분이 확 살잖아요. 지금도 세 곳인가 아니고 다 민주당이. 그 세 곳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가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홍준표하고 이명박이 만나서 한 대화가 충격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죄송해요. 저부터 욕할게요. 욕은 내 건데 당신은. 이 새끼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명박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도 본인 자체의 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해. 더군다나 BBK 생각하면은 이명박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말한 새끼가 홍준표야. 그렇지. 그 가짜 편지 흔들면서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것도 언론에 대놓고 정말 모욕감 느껴지던데요. 제가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역할을 명정님이 해주세요. 여자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홍준표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어요. 아예 빼앗았어. 아마 그것도 적폐야.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요.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야당이 강하게 가려면 정부의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능력이야. 목소리가 너무 좋다, 솔직히. 이명박은. 찢어지는 목소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라져야될 두 적폐가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초딩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 적폐와 돈 적폐가 만난 거죠. 네. 정말 이거 보고 빡이 돌아가지고 뭐 SBS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SBS를 뺏겼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실토잖아요. 그러니까 SBS가 빡이 돌아서 한 꼭지로 유수 내보내고 마지막에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한 번 더 합니다. SBS는
자유한국당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반성을 좀 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KBS, MBC가 장악됐을 때 그나마 SBS 뉴스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인양할 때 SBS가 정말 똥볼 찬 적이 있었잖아요. 해수부 직원의 그 익명성 빗들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리고 나서 김성준이 계속 그만둔 거예요. 그 뉴스를 내렸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때 홍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SBS에 압력 넣어가지고 벌써 언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거든요. 어쨌건 이 사람들 마인드가 이렇다니까요. SBS는 뺏겼다니. 아니 그 이야기 때문에 SBS가 20분 가까이 홍준표를 깠는데 작년에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 혹은 모래시계 드라마로 내가 키워준 방송사다. 이렇게 말했던 걸 정말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양아치도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 SBS가 자유한국당을 좀 빨아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이 말하는 거 보면 어차피 수뇌부는 다 장악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빨아줬으면 적어도 양아치 세계에는 을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지금은 양심선을 하면 어떡해. 자기들이 장악했다 그러고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들은 수뇌부는 다 내가 장악했다.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부에서 SBS를 장악했다는 걸 이미 실토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실현을 했어, 이명박이. 그거 적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강도죠 이렇게 바꾼 거라고. 사실은 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적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 말한 사람은 홍준표. 그러니까 적폐라는 거를 이명박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잘못 말한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키워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을 말 정도가 일반인들이야.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을 기자들 버젓이 다 막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아무 관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자유당이 지금 기본적인 현재 상태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나오는데요. 2일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는 위에 두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했지만 SBS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의 지상파 언론들의 그 고위 간부들은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뺏겼다. 이런 논지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SBS 뺏긴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초지일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할 때 언론을 당연히 부산물로 장악하는 것이 정치라라고 머릿속에 아직도 그렇죠. 박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상화로 돌렸는데 이 정상화마저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도짓을 해서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관이 거의 초등 수준도 안 되는 빵점에 지나는 거죠. 언론을 뺏고 빼앗기는 재화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바로 자기들이 언론 블랙리스트 만들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를 시인한 거가 되죠. 최민희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방통위원장 1순위 후보였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방통위원장 성립 요건, 될 수 있는 임명 요건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동안 정당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못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파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의 균형을 위해서 정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은 3년이 지나야만 방통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바꾼 거예요. 그게 공정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 정권이 바뀌면 뭐 SBS나 MBC나 KBS나 다 장악해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정말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요구 없이 노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구시대적 발상이라기보다도 이건 범죄에 가까운. 그렇죠. 정말 제가 원래 이명박이 반짝거리는 이마에를 그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 둘이 있잖아요. 입주대기를 좀 조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이빨 다 빼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국민들 염장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비밀회담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국민들은 다 유추할 수 있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명박이 홍준표를 불렀겠어요? 지금부터 검찰이 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 측면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흘린다는 경우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게 할 말이고 지금 120석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할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저작거리에 신비 같은 애들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하는 말들을 그냥 양아치라니까. 양아치도 못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양아치는 의리라도 있는 거 의리로. 양아치가 의리가 없다며. 그런 논리 아니, 되지 아니, 않았어요? 의리라도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저폭 이야기하면 꼭 신비님이 이렇게 토를 달았죠. 그건 저폭도 아니고 양아치예요 해놓고 내가 또 양아치예요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양아치만 또 못한다고 그랬잖아. 양아치만 또 못하다. 그 밑에 뭐가 있냐고. 왜 그러냐면 양아치부터 쓰레기들인 거지. 의리도 없어 의리도. 알겠고요. 아니 그동안에 9년 동안 SBS가 방송이 빨아줬으면 그거를 침묵하고 부역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게 의리거든. 근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맞아. 쟤네들 우리 빨아줬어. 이거는 의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들통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드디어 최경환, 이우현 두 현직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온 국민이 어제 축배를 들었다고 하죠? 저는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저작거리에 모든 새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이팅하고 난리가 났어요. 비둘기도 날고 참새도 날고 난리가 났어요. 건배 구호가 구속이더만. 예, 구속. 바로 구속. 네. 자, 이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최경환은 박근혜 정권 때 실세 중에 실세였죠. 이명박 때도 실세였습니다. 아주 실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약간 측근이었죠. 측정이. 측근,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관통하는 유일한 장관이에요. 그렇죠. 유일하진 않구나. 국방장관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우 의원은요. 서청원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청원의 최측근. 이 사람들이 한 명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최경환이고요. 이우 의원은 공천 헌금 등 10억 수수 혐의. 근데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부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두 적폐 판사라고 말한 사람들이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발부를 해주시네요. 구속영장 발부되기 직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존재가 나오기 시작했죠. 아 뜨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하고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 판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구속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정확하게 팩트가 밝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의원은 자기가 받았다고 시인해버렸어요. 시인했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경환은 지금 물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아무리 적폐 판사고 적폐 구속 적부심 판사라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한데 어떻게 이거를 석방을 합니까? 그래서 구속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고 최경환이 그냥 특활비 1억 수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경환이 청와대 상납까지 관여되어 있어요. 지금 특활비. 상납 느려라 낮춰라라는 걸 최경환이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팩트로 밝혀진 거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이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우리가 한간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간의 새누리당이 당시 집권 여당일 때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요. 공천 10억이라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간의 얘기예요. 동네 양아치들이 떠들고 다니는 술자리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제 지역에서. 그리고 이것을 나눠 먹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든 공천을 할 때는 10억이라는 이 기본 룰, 이 바닥에 한간에 룰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확인돼서 이 10억이란 돈을 지금 검찰이 꼬리 자르는 식으로 해서 이 의원만 10억 받아서 먹는 걸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10억은 상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 10억이 어떻게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자금이 10억이 이 의원한테 온 거는 밝혀졌어요. 본인도 시인했고요, 일부.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로비가 됐느냐, 당내 유력 인사한테. 그리고 이 돈이 누구한테 흘려가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공천과 관련해서 10억이 어떻게 상납됐는지 상납 고리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끝입니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나 넣는다고 해서 이 꼬리를 자르면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그 당의 모 당의 공천 헌금의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동네 저작거리에서 다 이 얘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지자체장 7억. 다 얘기할까요? 구의원들, 시의원들 3억. 이 동네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밝혀진 거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의원 사건이. 그래서 정치 이 내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
그리고 적폐를 청산한 유일한 길이어서 서청원이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반드시 이 돈에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이후연 부분은요. 지금 보도들을 보면 서청원이 압력 행사한 게 나와요. 그렇죠. 뇌물 청탁을 위해서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압력 행사하고 거기에 서청원이 여당의 대표고 친박의 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기업 같은 데 가서 압력 행사하고 다니면서 이거를 행동대장처럼 확인해서 받아 챙겼던 사람이 이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뭐 금감원 통해서도 건물 매입을 협조하라고 압력 행사하고요. 시사저널이 보도한 거 녹취록을 보면은 정말 골 때려요. 그리고 국정원 통해서는 빨리 처리해라고 압력도 행사하고요. 이 의원이 서청원을 위해서 뭔가 활동한 정황들이 막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의원 수사를 하면 또 서청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겠죠. 이거는요, 악질 범죄입니다. 정말 당을 사장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게이트로 발전해야 된다. 이후연 게이트로. 왜냐하면 이 돈이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제로. 공천하는데 이들이 10억을 받으면 이게 이후연 처먹는 게 아니에요, 지역위원장이. 다 위로 상납하고 위에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은 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했잖아요. 국정원, 금감원 다. 이거 중범죄입니다. 굉장히 큰 범죄예요. 그냥 받고 공천을 주는 것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그에게 이익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만으로도 게이트고요. 관련자가 수십 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걸 또 꼬리 잘리기로 해서 국회의원 하나 넣으면 됐지 나는 아니란 생각에 검찰이 접근한다면 저는 검찰 또 몰매 맞은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 범죄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챙기고 그 대기업을 밀어준. 그렇죠.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킨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탄핵당한 사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헌법기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매관매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 뿌리를 다 캐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몇 배 뽑아먹어야지 하는 마인드가 아직도 있던 거지. 그래서 왜 그게 그 부패 구조가 자기는 지방의원 한번 되려고 위에 상납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공천을 주고 그걸 받고 또 자기가 또 공천받기 위해서 또 위에 상납하는 그 구조가 계속 연결돼 있으면서 4년 동안 뽑혀가지고 내가 뇌물 준 만큼 뽑아먹지 않으면 바보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경악할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당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모 당처럼 제가 특정 말을 않겠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에 대해서 잡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국민들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가입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 100만 모이고 200만이 모이면 공천권을 하향식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향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권리당원과 국민들 50대 50으로 뽑아버리기 때문에 공천권을 줄 수가 없고 또 현장에서 시의원들이 지금부터 자기 이름 날리려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 당은 특정 정당은 국민이 몰라도 위에서 내려서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돈을 상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납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부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공정한 룰을 깨치는 비리는 척결해야 돼요. 반드시 짱돌로 모조리 다 조사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우영 같은 경우 이런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과 금감원을 통해서 이 기업에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업과 자율경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죽게 돼요. 이 자본주의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관료주의와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폐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이번 기회에 사실은 100% 오픈 프라이머를 하고 전략공천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상납고리를 없애주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에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 사건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저는 그냥 넘기지 못하도록 계속 저는 이거 물고 뜯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최경환과 이 의원이 구속 첫날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서울 구치소에 가다 놨겠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갑시다 하니까 나 안 나가. 그런 거지.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호해주려고 하느냐 이것도 아니잖아. 사실 나 최경환 몰라 이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 의원도 몰라 이 분위기야. 그렇죠. 엮이기 싫으니까 거기서 한마디 거드는 놈은 자기가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지금 부패 구조에 있는 놈들은. 근데 지금
조사합시다 했는데 거부했어요.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해질 건 단 한 건도 없거든. 그렇죠. 가서 있는 그대로 푸는 게 제일 나아. 맞아요. 박근혜를 보면 알듯이 그 어차피 구속됐으면 판사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줬으면 이거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수감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거부를 한다는 건 그냥 수감 상태로 계속 있겠다는 거죠. 조사만 안 받겠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재판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안 가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뻔하지. 자기는 억울하다 이러는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으면 조사를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그렇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검찰에 거부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부가 만약 저희같이 자범들이 그렇게 거부하면 형량이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지.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인했다니까요. 시인했는데 뭘 거부하냐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버텨서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키워드를 빼내기 위해서 저는 술책을 쓴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공범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상한 메커니즘에 꼬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 나가서 예를 들면 너 누구하고 돈 어떻게 다 썼냐, 너 혼자 독박 쓸래?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독박 쓰면 이건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이에요. 그럼 독박 쓸래? 뭐 이런 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한 며칠 콩밥 먹고 나면 정신 바짝 차려요, 두 놈 다. 이게 지금 특히 이 의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최경환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자기 편에서 누가 나서서 좀 이거 이슈화 시켜서 이거 정치 공세로 한번 밀어붙여 볼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홍준표는요, 막말로 얘기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른 거고요. 그렇지. 차도 살인지계를 벌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숙청하는 거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협조해서 홍준표까지 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요. 이 두 사람이 경북 경산하고 용인시 갑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보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안 돼요. 확정이 아니라 2심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의원직이 떨어져.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간다. 이게 1심 나오려면 또 공판해야 되고 또 2심 또 아이고 깝깝하네.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1년 안에 3심까지 빨리 끝내게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쉽게 잘 안 지켜지죠. 그리고 세비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확정 판결 그러니까. 받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동의합니다. 그 유죄가 확정되면 기소된 날로부터 다시 토해내야 돼. 그렇죠. 나쁜 새끼들 진짜. 아니면 국가가 지급을 중단하고 한꺼번에 줄 수도 있잖아요. 확정 판결에. 아니, 만약 무죄로 나오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홍준표부터가 뇌물차 받아가지고 척당불기 이런 게 증거가 나왔는데 나 지금도 길거리 활보하고 있잖아요. 범죄자. 아유 씨. 자,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좀 상황이 좀 재밌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가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냐? 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두의 실무팀장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현주하고 정운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당할 것인가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결론도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완전히 막합파식이에요. 불법이다, 이달이다, 뭐 전당대회 거쳐야 된다. 이건 다 패스하고 새롭게 신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을 둔 상태에서 합당 절차를 거치고 신당을 만들면 거기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다 새로운 통합, 지들 말로 하는 표현입니다. 통합 신당으로 흡수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현주가 하는 말이 가관이야. 나가봐야 뭐 원로 교섭단체나 만들겠어요. 웬만하면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 아니 그렇게 이제 말로 전쟁하는 거니까 하는 게 어쨌든 양당이 지금 제3지대의 신당론으로 굳어지고 있죠. 예, 양쪽 서로 흡수나 이런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더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제3지대 통합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3지대 통합론으로 가면 어쨌든 합당에 대한 의결 방식이 의원 수만큼 이제 할당을 해야 되고 지역위원회도 할당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서 좀 합당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죠. 제3지대 합당이. 여기에 이제 이 호남 국회의원들 박지원과 어쨌든 정동영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지금 개혁신당 창당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가 정계에서 떠나는 수순 그리고 안철수라는 이 정치의 신기류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합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정치인들이 사라지는 수순이어서 저는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요즘 하도 언론들이 이제 떠들어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해도 이들은 새로운 정치 철학이나 새로운 미래를 국민들한테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내놓은 것이 적폐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것들,
종북 메카시즘을 확대하는 교두보 정당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바른정당에서 사실 남북관계 문제에서 또 한 소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안철수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들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통합이고 관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계에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한다. 망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어떤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박선숙 같은 사람들 비례대표예요. 근데 안철수하고 사이가 엄청 멀어졌대요 최근에. 안철수 스타일이지 왜 자기 측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상하게 언젠가 가고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품목을 떠난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송호창 의원 옛날에 그 당시에 다 안철수 측근이었다가 결국에는 안철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개혁신당이랍시고 이제 호남 쪽의 국회의원들이 당을 만들어 나가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그거예요. 출당을 안 시켜주면 어차피 탈당을 하면 그러니까 의원직이 날아가니까 우리 쪽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김연아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있죠. 예. 출당 안 시켜주니까 김연아처럼 국민의당 내에서 활동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막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이런 얘기를 굳이 대놓고 한다는 것도 정말 웃기고 확실히 분당은 될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안철수라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비례대표들 출당시켜줄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의 목적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벗어나는 거거든요. 호남 정당이라는 걸 벗어나서 보수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 최종 종착지는 자유한국당일 겁니다. 최근에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가 이희호 여사 새 예방을 안 했어요. 계획도 없다고 아직 하죠. 심사숙고 중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전적 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납니다. 이희호 여사 녹음 사건. 그 김홍걸 위원장도 그 있고 막 말을 왜곡해가지고 했던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런 거지. 안철수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살아 계셨다면 예방하다가 안 가고 이명박 만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정치적인 행보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갔다는 거죠. 국민의당에서 이제 더 이상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가 거기에 뜻을 같이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더불어서 호남의 정서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제는 신경 끌란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DJ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교동계가 이희호 여사 중심으로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다는 얘기는 동교동계와 안철수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적 의미는. 근데 아예 동교동계와 선을 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치적 의미는. 그렇다고 한다면 DJ의 정치적 철학, 호남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철학을 안철수가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라고 해석해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이미 이제 호남의 정신을 떠났다. 처갓집 떠났다. 그렇지. 네. 본인 입장에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한 일화가 있던데 그 네. 박지원 대표 지금 와이프가 입원 중이잖아요. 그렇죠. 수술하고. 예. 그런데 안철수가 단톡방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쾌유를 빕니다. 이 한마디 외에 병문안을 안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왔다 갔는데. 꼴 보기 싫은데 가겠어요. 정말 이 사람 되게 단편적이야. 초딩 같아. 아 싫어. 저번에 김홍걸 위원장이 나 괴롭혔지. 안 갈 거야. 뭐 이런 느낌. 아이고 참. 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보면 참 정치 역정이 한번 대주포 보면 2012년에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막 빛을 발하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같이 만들고 2014년 3월에 만들고 2015년 12월에 깨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국민의당을 만들고 2018년 2월이 되면 또 깨는 거예요. 이거 한 2년 터울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보기가 그래요. 굉장히 안 좋죠. 네. 안철수가 왜 더불어민주당, 당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갔냐면, 제가 말하는 지금 국민의당의 일부가 다선 의원들이잖아요. 그 다음 호남의 토우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죠. 기득권 세력들. 이걸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원회에서 새로운 젊은 정치인으로 호남을 혁신하겠다라는 또는 전국을 혁신하겠다는 거죠. 그게 반동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안철수가 손학규를 중심으로 손학규와 박지원 등 정동영 등등이 꼬셔서 데리고 나간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나가서 몇 달 못 버티고 지금 또 저렇게 이제 분당을 하고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호남계의 정치인들이 개혁신당이라고 또 이름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개혁은 무슨 개혁이고 지금은 또 무슨 개혁이냐. 그 개혁이 사실상 자기들 국회의원직을 연장하는 개혁이 개혁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승적인 정치는 하지 않고 이 호남에서도 이거 반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정치 시대에 새로운 정치 그다음에 미래의 정치에 적합한 정치인들이 뽑혀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고 그런 이합집산의 정치인들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안철수가 우리 정치계의 최악의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명정씨가 얘기한 것처럼 몇 개월 가지 못하고 당을 깨고 또 몇 개월 돼서 당을 깨고 계속 다니는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 가서도 깰 것 같아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가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정말 내로남불의 화신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달력에 어린이들의 통일을 염원하는 인공기가 그려진 사건. 이걸로요. 우리은행 앞에서까지 시위를 했는데 그건 그냥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냥 은행이잖아요. 예. 알고 봤더니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가 개최하는 이런 공모전 이런 거는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더만요. 더 큰 걸로. 상도 주고. 예, 더 큰 걸로 그렸죠. 미친 새끼들이 이게 열받는 게 대상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은 통일을 생각하면 상징적으로 태극기와 인공기를 그릴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들이 통일부, 아까 말한 은행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인공기 그려진 건 괜찮고 이건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습니까? 새해 초반부터 어린이들은 그 뉴스를 안 봅니까?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부모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초등학생과 부모들한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한정희 의원이 공개한 그림들 있죠. 네. 2012년 통일부가 후원한 전국 청소년 통일 염원 문화예술대회 입상작이나 2013년, 2015년 통일부가 주최한 포스터 경진대회 입상작들입니다. 그게 모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그려서 손을 잡자는 게 메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2년 작품을 보면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더더욱이 지금 12년도 통일부 장관상을 받은 초등학생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그려져 있고 좌우로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배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상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보면 공이 인공기를 뒤로 오히려 숨겨서 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 박근혜 정부 하에보다 비율로 보더라도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에 사실은 인공기와 태극기를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옥순이 지금 자유한국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인데 이 그림을 이 초등학생들의 꿈과 염원이 담겨있는 이 그림을 불태우면서 집회를 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통일부가 후원한 대회에서도 이게 장관상을 받았어요. 인공기 그림이. 예. 그런데 이제 인공기 우리가 인공기 인민공화국기거든요. 정확한 말로는 인민공화국기인데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것을 얘네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노림수나 정치적인 꼼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때는 북한은 손톱 빼죽하고 머리에 뿔나고 송곳니 삐죽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었던 거거든요. 그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평화, 통일 이게 싫어요.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라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데 문제는 심각한 게 이게 개인이 이런 생각을 얘기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거는 개인의 사상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니까 욕 한마디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제1의 야당이라는 자유당 애들이 나와서 자유당의 공식 직함을 걸고 이런 거를 했단 말입니다. 아예 행사를 했는데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 나라의 정당이 공당이요. 공당이 나와서 공단의 주옥순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공당이 나와서 이게 은행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격권도 모독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빨갱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니, 통일 염원 문화예술 대회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이 확실히 원하는 거는 반공이나 멸공 이런 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인공기로 표현하지 않고 성난돼지라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이미지 그런 걸로 얘기를 했으면은 좋아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전 정권에서는 되고 이번 정권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북한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한 것이고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기네 정부 때도 수도 없이 해왔던 짓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위원장? 소통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보도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닌데 막 성조기 들고 나오고 막 야 박근혜 정부 때도 했다고 임마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 무슨 말을 할지가 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명종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한국당 애들이 이거를 몰라서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나 공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던져보고 저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UAE와 관련해서도 허점을 찾아보는 거고 적폐청산에서 어디에 허점이 찾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북한과 이 사건이 북한과 화해적 무드로 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걸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당 내에서 지금 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문재인 정부에 지금 허점이 없으니 이거라도 자꾸 늘어지자 이렇게 기획적으로 당에서 기획해서 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가 발언을 했고 이후에 디지털 소통위원장 공식 명함입니다. 당 내에 월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당직을 갖고 있는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은행 앞에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국민 어린 학생이 염원과 꿈을 그리는 꿈을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 어린이의 꿈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공복을 받는 공당에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대표부터 모두 저는 온 국민 사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짱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정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수년 동안 우리의 꿈, 염원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어린이들에게 매년 꿈을 키우기 위해서 빨리 통일해서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무슨 소득도 없는 종북 메카시로 더 씌워서 현 정부를 흠집내려는 그리고 지금 모처럼 자기들이 망친 남북관계를 화해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현 정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종합적 기획에서 이루어진 거여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당사자 어린이 당사자 부모가 나서줬으면 좀 고맙겠다. 좀 고소해야 된다고 봐. 네, 고소해야 돼. 왜냐면 이거 있을 수 그래도 우리은행은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똑같이 했던 일을 이제 와서 우리은행장 물러나라고 하고 그림들 태우고 하는 짓은요 일종의 명예훼손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양아치 새끼들 죄송합니다. 양아치만 또 못하다고 그랬지?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아치만 또 못한 옥순이. 문재인 정부의 뭔가를 흔들기 위한 도구로 막 난사하다 보면 마치 UAE 사건처럼 되는 거예요. 니들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면에서 통일부가 만약에 인공기를 그린다거나 하는 거 되게 조심할 거예요. 겉들이 안 잡히려고. 근데 지들은 지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필요할 때는 북한도 막 이용해 먹고 별짓 다 해. 하다못해 개성공단 같은 거 막 지가 어떤 경우에도 폐쇄 같은 거 안 한다고 말했던 정부가 무단으로 폐쇄해버려. 일방적으로. 그래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옥순이나 홍준표나 장제원이 앞에다 넣고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때 통일부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 하면 말 한마디 못할 무언가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일단은 사과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고소, 고발 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게 9년간 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남북 직통 연락 라인 자체가 통화 라인 자체가 끊기고 개성공단 철수했던 이런 아주 난리를 치면서 남북 관계가 전쟁으로 치달았다가 이 사람들이 시위하는 날 남북 간에 연락 라인이 개설됐어요. 다시 재개설됐어요. 그렇죠. 그런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북, 빨갱이 논란 막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거는 깊게 기획돼서 물타기로 이거는 다시 남북이 화해와 평화 모드로 가는 것을 지금 계속 거기서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이고요. 국가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리사욕을 채울까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진 자유당의 이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나간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방한을 하게 되면 어떤 난리가 날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못 와. 평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니들은 6.25를 일으키는 원흉이니까 그 3세인 김정은도 오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야. 뭐 이런 관점으로 난리 뽁대기를 치고 그래야만 그들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라서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안 되는 제가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왼수들이에요. 맞습니다. 왼수.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명박이 국립묘지에 같이 참배하러 가는 인원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만 쓸어버려도 적폐청산 반은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카톡에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은행 30억 원 대북 송금 정황 드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카톡이 지금 엄청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은행이 만든 사람을 가짜 찾아서 고소를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까 권 PD가 말을 잘 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자들을 솎아내는 것이 우리 민족적인 성과 또는 이런 것이기에 앞서 범인륜적인 범죄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은 저는 미국 CIA하고요, 미국 국방 관계자들하고는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곧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들을 솎아내서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옥순이 누나가 이 관절 수술하고 나서 바로 집회에 나왔더라고. 관절이 안 좋았거든요. 뭐 좀 급했구나. 예. 관절이 수술을 잘했는지 어쨌든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36년 동안 일제히 부역했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끌어왔던 그 빨갱이 종북 논리, 이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미치고 있다는, 일본과는 친해도 되고 북한과는 같은 민족이지만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이 국민적으로는 어떤 공감력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친 것처럼 보여요. 또라이처럼 보입니다. 제가 용돈 이야기를 준비를 하는데 이 얘기가 자꾸 슬퍼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되게 하기가 싫더라고, 이 주제가. 감동 모드도 괜찮아요. 감동을 좀 주세요. 네,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추석 때 특집으로 했던 공감톡의 트라우마 편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 용돈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딱 IMF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IMF 전까지는 땅바닥에 발을 안 디뎠다는. 네. 그쵸. 예.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리수 씨가 인생 바뀌듯이 바뀌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굳이 용돈을 안 받아도 그냥 불편한 게 없었던 거? 네. 아니,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뭐 그때는 쓸 일도 별로 없었고. 박근혜급이네요. 박근혜는 딱히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다 해주니까. 그 급이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돈을 내야 될 때 항상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항상 애들한테 돈을 빌려서 내는 거예요. 최순실이랑 똑같네요. 국민들 세금 걷어서 뭐 하듯이. 자기는 돈 많은데 항상 돈 필요하면 남의 돈 가지고 쓰는 거야. 기업한테 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IMF 후에는 제가 이제 갑자기 제 생각에는 제가 인생의 나머지 50%를 알았으면, 이 50%가 없었으면은 나는 진짜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몰랐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정몽준 아들이 한때 막 막말이나 이런 걸로 욕을 굉장히 얻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미개하다 뭐 이런 네, 표현 그런 있었죠, 이야기를 하고 걔는 이제 정말 고생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언행을 한 거를 저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걔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를 전혀 몰랐을 테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IMF를 겪고 나서 어렵게 회사에 취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강남 한복판에 있었지만 백으로 들어온 애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느끼는 어떤 미묘한 이게 레벨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네 딸이래더라, 누구네 어쩌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걔네들한테 은근히 회사에서 상을 주고 책상 잘 치웠다고 상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연말 시상식입니다. 베스트 책상 클린상 누구 집 아들 축하드립니다. 뭐 별로 이상한 거 뭐. 똑같이 돈이 많아도 어떤 집안 내력을 또 레벨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골 진골 따지듯이 맞아. 예, 집안 대대로 부자였는지 그 아버지가 운이 좋아서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건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상 베스트 칼퇴근상 누구 집 아들.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칼퇴근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이분이 보여줬어요. 하면서 막 주면서 정말 마차님은 계속 손을 부글부글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알바를 엄청 많이 했지만 근데 보통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이 과외를 해서 과외로 모은 돈으로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집이 망하기 전에 엄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받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족족 저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엄마 뭘 사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대학생 때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제 동생이 저랑 14살 차이가 나니까 당시에 우리 엄마가 이제 초등학생 동생을 데리고 그냥 아빠는 한동안 연락이 안 됐었으니까 그게 전 너무 속상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도 회사 끝나고 과외를 갔어요. 그러면 6시에 칼퇴근을 하더라도 7시까지 과외하는 집에 가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하고 나면 정말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출근하고 이제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됐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되게 웃긴 게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 쇼핑몰이 초창기에 막 발전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원래 소비 패턴이 백화점 가서 옷을 사는 거면 너무 힘들어도 옷은 백화점 가서 사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옷은 백화점 가서 사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돈을 그러면 세이브하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요. 우리 동네는 백화점은 그냥 그 앞으로 그 나올 물건들 미리 구경하는 곳.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 전시장처럼 우리는 느꼈고 동네 사람들은 전시장이야. 사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대학생 돼서 친구들이 백화점이 세일이다라고 가서 사는 거를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왜 세일 기간이면 더 싸? 근데 왜 똑같은 물건을 왜 세일 기간이라고 더 싸게 팔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되게 열심히 하는 내가 되게 힘들고 스스로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트라우마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갖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 커피를 안 마시고 밥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아끼다 보니까 내가 되게 불쌍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쟤는 그냥 멀쩡한 애인 거죠. 그게 우리 엄마나 친척들이 봤을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아둥바둥 살았던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최근에 알았던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엄마를 뭐 프랑스랑 가족들 데리고 이제 프랑스랑 뭐 홍콩 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돈이 많아서 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무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직구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당시에 이제 처음에 미국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어디 공식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싼 브랜드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막 3분의 1 가격 막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은 거기 가서 이제 막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번 주에 랄프 로렌 우리 부서에서 랄프 로렌 이거 사고 싶은 사람 다 나한테 신청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사서 미국 본사에 있는 친한 애한테 이거 받아서 너 우리 한국으로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배대지. 네.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 산업처럼 완전 활성화돼요. 그걸 사업으로 했어도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한국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갔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프랑스 가기 전에 홍콩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되게 잘 돼 있는 게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셔도 되는데 중국이 웨딩드레스를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요? 네,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그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사이트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래서 드레스를 2벌을 샀어요. 근데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될 때였거든요. 사서 하셨어요? 보통은 빌려서도 많이 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쌌어요. 중국에서 사는 게. 퀄리티도 그렇고. 그렇다고 2벌을 샀어요? 그래서 2벌을 샀어요. 앞으로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쌀 때 하나 더 사놔야겠다.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교해서 정말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 이 정도인데 일단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사서 이제 이번에는 홍콩 본사로 붙이는 거예요. 친한 애한테 이거 좀 받아줘. 그래가지고 제가 홍콩 갔을 때 그걸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준비를 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돈이 많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소비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했던 그거를 내가 사업 아이템으로 사봤으면은 네. 굉장히 잘 됐을 텐데. 완전 사업 아이템인데. 제가 사업 하나 드릴게요. 하수도에다가 잠자리채 뒤에다 껌 붙여가지고 돈 100원, 200원씩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웨딩드레스도 할만할걸요? 왜냐면 드레스 사이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고 이 피팅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도 받아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일단 후기도 그렇지만. 그 중국에 그 친구를 들어. 제가 작년에 이제 중국 일하러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 작가 중에 한 명이 따라가는데 여자분인데 그 중국에서 그렇게 옷을 막 사시더라고요. 옷을 막 사요. 중국 옷을 막 사요. 근데 괜찮아요. 하고 우리 그거 끝나고 나서 뭘 하냐면 그걸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에서 옷 사가지고 파는 걸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언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라고 했지만 이건 단위가 더 세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직구를 해서 되게 난 직구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애들한테도 다 막 지금은 직구 때문에 수입사랑 대행사 이렇게 가격이 많이 좁혀졌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막 3배씩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용돈 아끼고 막 이러던 차에 중간에 제가 직장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몇몇 선배들한테 용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선배한테요? 네. 왜 용돈을 받았었냐면 그중에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성가대 선배였는데 성가대 오빠였는데 450만 원. 그 450만 원 네. 그 같은 성당인데 네. 450만 원 생각 아무튼 그런데 그때 그 오빠가 이제 국정원을 들어갔거든요. 그 국정원을 되게 어렵게 들어가면서 용돈을 주던 오빠가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국정원을 들어가고 나서 저랑 제 친구한테 니네 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국정원에 들어가면은 연락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니네한테 10만 원씩 주고 갈게. 그러면서 10만 원을 딱 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오빠랑 나랑 무슨 감정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빠는 우리 둘이 봤을 때 애들이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이제 얹어주고 간 거였어요. 그렇게 받았던 10만 원에 그 다음에 성당 언니한테 그 언니가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마차야 너 이거 가다가 뭐라도 사 먹고 써 하면서 언니가 나한테 되게 꾸깃꾸깃하게 줬던 16,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16,000원이 제가 회사를 다니고 과외를 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컸던 거예요. 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언니가 나한테 16,000원 줄 만한 풍족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줄 수 있었나 생각을 하면 나는 완전히 뭐가 생기면 꽉 쥐고 있으려고 아둥바둥을 했었지 누구한테 그렇게 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주면은 보통 2만 원, 3만 원, 16,000원을 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진짜 아끼는 돈인데 준 거예요. 진짜 이거. 있는 거 다 잘 써야 되는 돈인데 준 네. 거야. 그런 게 또 기억이 나고 한 번은 저희 이모가 80년대 초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혼한 거랑 그때랑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진짜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는 뭐 이혼하면 막 난리 나는 줄 알잖아요. 그때 우리 이모가 이대 영문과를 나왔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게 돼요? 그래서 되게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원래 안 되는데 시험을 쳐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또 엄청 막 하셔가지고 교육부 장관 찾아가고 막 하는 게 신문에 나와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무튼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집안이 좋아. 아니 집안이 드세. 그래서 근데 이 얘기 이모가 안 들을 거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이혼을 하면 그래도 아이들은 왕래를 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완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되게 상처였는데 이모부하고 우리 엄마하고는 간간히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막 그런데 왜 니네 둘이 헤어졌는지는 니네 상관이지만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이모부랑은 연락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한 20년이 지나서 이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모부가 내가 마차 회사 근처 가서 마차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못 보고 비슷한 또래의 나를 보고 싶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모부가 그때만 해도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택시를 하고 계시고 팔이 한쪽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모부가 와가지고 나한테 수표 1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모부를 만났다는 걸 이모가 알면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지를 못하고 엄마를 줬어요. 엄마가 신나게 쓰신 거 아니죠? 설마 여기서 반전으로 신나게 그렇게 난 다 엄마한테 준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아, 그렇죠. 이 돈의 의미가 이런 네, 의미다. 이거 이모부한테 해서 받은 거야. 엄마 써 하고 준 거죠. 근데 제가 가장 크게 엄마한테 줬던 거는 우리 집이 망해서 엄마가 되게 힘들 때 되게 웃긴데 성지순례를 가서 엄마가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엄마가 이제 2주간의 대모님 덕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 엄마가 가서 편하게 쓰라고 미친 듯이 과외를 뛴 거예요. 2탕 3탕씩 뛰어가지고 코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 15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 성지순례 가서 엄마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와. 그래서 엄마가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왠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다 쓰고 말았어. 그게 소비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샤넬, 디올 이런 화장품을 사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한테 다 소용 필요 없는데 엄마가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엄마 그런 거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안 발라도 그냥 이쁜데 그러니까. 무슨 화장품 안 발라도 되는데 이런 걸 왜 실제로 사오냐. 그런 건 있어요. 옛날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화장품이 로드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가격이나 그 옷값이 지금보다 되게 비싸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해지고 합리적인 가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마차님 같은 좀 딸을 많이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니까 엄마한테 다 갖다 주는 것 같아. 뭐든지 다 해주고. 관광시켜줘, 뭐 해줘. 그게 나중에 한 번에 터져서 제가 추석 때 엄마 블락한 거잖아요. 카카오톡 차단하고 전화 안 받고. 아, 이게 폭발하지. 진짜 자기가 다 해놓고,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해줘놓고서 자기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니야? 하면서 연락 차단하고. 아, 이상하네. 뭐야. 뭐야. 네, 그랬던 용돈에 대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용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